이혼 도장 찍자마자 강남 한복판에서 망신당하는 재벌가 사위 보신 적 있나요? 5년 동안 며느리 등골 빼먹으며 호강하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정장을 입은 남편은 이혼 서류를 아내의 얼굴에 던지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고아년 데리고 3년 산 건 내 인생 최고의 자원봉사였어. 이제 꺼져. 하지만 그가 1분 뒤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휘두르던 한도 무제한 블랙카드가 단 한 장의 명령으로 조각나고 전국의 모든 호텔과 골프장에서 그의 이름이 시뻘건 블랙리스트로 박제된 것이죠. 뭐, 내 카드가 정지됐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화려한 낙원에서 쫓겨나 길바닥으로 내던져진 그들의 처절한 비명과 3년의 침묵 끝에 시작된 재벌가 상속녀의 우아한 복수극. 과연 백화점 명품관과 호텔 파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이다보다 더 톡 쏘는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2월의 끝자락에 걸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진눈깨비가 쏟아질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차가운 공기는 사람들의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죠. 법원 건물의 거대한 화강암 벽면에서는 습기를 머금은 이끼 냄새와 오래된 서류의 퀴퀴한 먼지 냄새가 섞여 나와 묘하게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광장 한복판에 서 있는 앙상한 가로수들은 칼바람에 몸을 떨며 바닥에 얼어붙은 낙엽들을 흩뿌리고 있었고 그 풍경은 마치 누군가의 부서진 삶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서예리는 3년이라는 긴 세월의 마침표가 찍힌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오던 전남편 한진호는 마치 세상의 짐을 다 벗어던진 사람처럼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예린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한진호는 고급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삐딱하게 서서 예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 나옥부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여미며 예린의 발등에 침을 뱉는 신용을 하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야, 서예린. 너 정말 독한 년이다? 이혼 도장 찍자마자 얼굴 싹 바꾸는 것 좀 봐. 어휴, 무서워라. 나옥분이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고맙긴 하네. 위자료니 뭐니 구질구질하게 안 매달리고 땡전 한 푼 없이 깔끔하게 꺼져줘서 말이야. 야, 솔직히 말해봐. 너처럼 촌스러운 여편네랑 사느라 그동안 우리 도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알아? 한진호가 나옥분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예린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너 같은 고아 출신을 데리고 3년이나 산 건 내 인생 최고의 자원봉사였다고. 이제야 내 인생에 해가 뜨는 기분이다. 이 말씀이야. 한진호는 예린의 눈앞에서 손가락을 딱 튕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미소가 번들거리고 있었고 턱 근육은 거만하게 경직되어 있었죠. 예린은 한진호의 폭언에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사실 예린은 지난 3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한 프라임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이자 현재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회장이었으니까요. 예린은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닌 오로지 서예린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싶어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진호와 나옥부는 예린이 가진 돈이 보이지 않자마자 그녀를 쓰레기 취급하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일삼았습니다. 예린의 속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차갑게 식어버린 얼음장과도 같았습니다. 5년 전 한진호의 가식적인 다정함에 속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한진호 씨, 나옥분 씨,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을 받으실 차례네요. 서예린이 차분한 어조로 짧게 대꾸했습니다. 예린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몸을 돌려 법원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세단 안은 가죽 시트의 묵직한 냄새와 함께 정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뒷좌석에 올라타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전략기획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예린은 창밖으로 여전히 법원 앞에서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며 낄낄거리는 한진호를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서 BVIP 통합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프라임 그룹 전 계열사 블랙리스트 관리 메뉴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예린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이용 정지 메뉴를 누르고 한진호와 나옥분의 이름이 적힌 가족 카드 해지 버튼과 출입 금지 버튼을 차례로 터치했습니다. 한진호, 당신이 누리던 그 가짜 천국, 이제 딱 여기까지야. 어디 한번 마음껏 즐겨봐. 서예린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동시에 카드사 본사 서버와 프라임 그룹 보안팀 서버에서는 한진호와 나옥분의 결제 권한과 출입 권한이 즉시 박탈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1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진호는 예린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내연녀 벨라에게 전화를 걸어 들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나야, 진호. 방금 그 지긋지긋한 여자랑 끝냈어. 이제 우리 방해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지금 당장 프라임 호텔 펜트하우스로 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샴페인 터뜨려 줄게. 우리 파티, 남들 입이 딱 벌어지게 즐겨보자고. 돈 걱정 마. 내 카드 알지? 한진호는 주머니 속에 든 검은색 멤버십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경련이 일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돈이 누구의 피땀 어린 자산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재벌가 사위 노릇을 할 생각에만 부풀어 있었죠. 그의 손끝은 탐욕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이미 일탈의 환상에 빠져 초점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나옥분 역시 평소 사교계 지인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기 위해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박사모. 나야, 진호 엄마. 오늘 우리 진호가 이혼 기념으로 프라임 컨트리 클럽 전 코스를 빌렸대. 내일 아침에 다들 모여. 내가 풀 코스로 쏠 테니까. 나옥부는 화려한 반지들이 끼워진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고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예린을 쫓아낸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인 양 착각하며 앞으로 다가올 파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화를 끊는 순간 전국의 프라임 호텔과 골프장 예약 시스템에서는 한진호, 나옥분이라는 이름 뒤에 시뻘건 블랙리스트 표식이 일제히 생성되었습니다. 예린은 차 안에서 들리는 시스템 경보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 나옥분이 던진 매몰찬 말들과 한진호의 차가운 외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린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당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화려한 세상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쓰레기처럼 버려지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서예린이 창밖의 진눈깨비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법원 앞 광장의 시계탑은 오후 2시를 가리키며 둔탁한 종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빌런들의 화려한 장례식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법원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린의 세단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서울 도심의 복잡한 도로 위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덮고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호텔과 골프장 보안팀에 전달하세요.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나타나면 지침대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해서 보고하세요.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예린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예린의 눈동자는 이제 사냥감을 몰아넣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한 장이 불러온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한진호와 나옥부는 자신들이 발 딛고 서 있는 땅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가짜 낙원의 향취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지만 그 끝에는 처절한 복수의 끝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진눈깨비가 자동차 유리를 때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지만 예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맑게 개인 상태였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오후 서울 강남의 금쪽 같은 땅에 우뚝 솟은 프라임 호텔의 로비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고 웅장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수만 개의 크리스털 조각이 박힌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최고급 백합의 진한 향기와 값비싼 인공 향수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죠. 바닥을 뒤덮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닦여 있어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은 두꺼운 회전문 너머에서 차단되었지만 호텔 내부의 공기는 따뜻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억누르는 듯한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옥부는 자신의 키보다 훨씬 긴 표범 무늬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호텔 로비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호텔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어깨를 한껏 치켜 세우고는 일부러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고가의 악어 가죽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평소 같으면 로비 매니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허리를 굽혔겠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입구의 벨보이들조차 그녀를 본체만 채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옥부는 짜증스러운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프런트 데스크로 성큼성큼 다가가 가방을 쾅 소리 나게 올려두었습니다. 야, 여기 지배인 어디 갔어? 나옥분 사모님 오셨다고 당장 튀어나오라고 해. 나옥분이 프런트 직원을 쏘아보며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데스크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나옥부는 자신의 부름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직원의 태도가 못마땅한 듯 손가락으로 데스크를 딱딱 소리 나게 두드리며 발을 굴렀습니다. 그녀의 턱 근육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진한 화장 사이로 드러난 주름은 탐욕스럽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호텔 로비 곳곳에 설치된 대형 안내 키오스크와 전광판의 화면이 일시에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홍보 영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나옥분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국 시설 출입 금지 및 영구 제명 대상자라는 붉은색 경고 문구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재계 사모님들과 관광객들이 일제히 전광판과 나옥분을 번갈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옥분은 자신의 얼굴이 박제된 화면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데스크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딴 장난을 쳐? 당장 안 지워?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며느리가 이 호텔 주인들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나옥분이 눈을 부릅뜨고 악을 썼지만 프런트 직원의 대답은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나옥분 씨는 프라임 그룹 전 계열사의 통합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저희 호텔 내 모든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며 즉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은 기계적인 말투로 나옥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나옥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3년 전 예린이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예린은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로 나옥분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수줍게 웃었죠. 나옥분은 그런 예린의 손을 잡는 대신 그녀가 가져온 작은 과일 바구니를 거실 바닥에 내던지며 고한연이 어디서 이런 싸구려를 들고 와? 너 우리 아들 돈 보고 들어온 거지? 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옥분의 괴롭힘은 광기 어린 수준으로 변해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예린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나옥분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차가운 변기 물을 바가지로 퍼서 예린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야, 서예린. 물이 차가워야 정신을 차리지? 네가 우리 집 안방마님이라도 된 줄 알아? 나옥분은 젖은 몸으로 덜덜 떨고 있는 예린을 보며 낄낄거렸고 그 추악한 웃음소리는 예린의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예린은 그 모든 모욕을 참아내며 나옥분의 발을 씻기고 그녀가 먹다 남은 찌꺼기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옥분은 이제야 그 고한연이라 무시했던 예린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지배인이 나타나 보안 요원 4명을 대동하고 자신을 에워싸자 코트깃을 꽉 쥐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지배인은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영업방해 항목이 명시된 공식 퇴거 요청서를 나옥분의 발밑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나옥분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죽은 빛으로 변해갔고 입술은 경련이 일어난 듯 부자연스럽게 들썩였습니다. 이것들이 미쳤어. 이거 나. 내 코트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손대지 마. 나옥분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은 그녀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아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모피 코트는 대리석 바닥을 훑으며 볼품없이 끌려갔고 한쪽 구두가 벗겨져 발가락이 훤히 드러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교계 지인들은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나옥분은 그 시선들을 피하지 못한 채 지옥 같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호텔 정문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던져진 나옥분은 차가운 빗물이 섞인 진눈깨비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서예린,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너 가만 안 둬. 라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웅장하게 닫히는 호텔 회전문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깨져서 피가 맺혔고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카락은 젖은 채 얼굴에 달라붙어 마치 미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진호 역시 강남의 한 명품 편집숍에서
인생 최악의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연녀 벨라에게 줄 한정판 시계를 고르고 당당하게 검은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결제해 주세요. 일시불로. 한진호는 거드름을 피우며 점원에게 카드를 툭 던졌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긁은 점원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매장 안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도난 및 분실 신고가 된 정지 카드입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은 프라임 그룹 블랙리스트 가맹점으로 귀하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점원은 핀셋으로 한진호의 카드를 집어 올리더니 매장에 비치된 가위로 그 자리에서 카드를 반으로 뚝 잘라버렸습니다. 매장 안에서 쇼핑하던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한진호를 쳐다보았고 한진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점원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 의해 매장 밖으로 패대기 쳐졌습니다. 한진호는 빗물이 고인 인도 위에 주저앉아 잘린 카드 조각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3년 동안 예린의 인감을 도용해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린은 단순히 카드를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숨쉬는 모든 공간에서 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한진호의 손끝은 공포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턱 근육은 경직되어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호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나옥분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상처가 고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일어선 포식자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린은 책상 위에 놓인 나옥분의 폭언 녹음 파일과 한진호의 외도 증거들을 천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 당신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그 가짜 명성이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는지 지켜봐. 예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년의 한이 서린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밖의 진눈깨비는 더욱 굵어져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옥분과 한진호가 누리던 화려한 낙원은 이제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쫓겨난 곳이 단순히 호텔이나 매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허용되던 마지막 공간이었음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린은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음 단계의 복수를 조용히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며 가짜들의 몰락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갈수록 도심의 불빛들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내뿜으며 펜트하우스 집무실의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프라임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서예린 회장의 집무실은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안개와 은은한 백단향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죠. 실내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서예린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실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수정 스탠드만이 낮은 조도로 빛을 내며 서예린이 검토 중인 보고서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퇴근길 자동차들이 붉은 후미등을 켜고 마치 늪속을 기어가는 벌레들처럼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풍경은 서예린의 눈에 아주 작고 무의미한 조각들처럼 비쳤습니다. 서예린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가죽 바인더를 천천히 넘기며 한진호와 나옥분의 자금 흐름도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3년 전 결혼기념일에 한진호가 건넸던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던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당시 서예리는 그가 가난한 처지에도 자신을 위해 무리해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반지는 한진호가 서예린의 비자금 계좌에서 몰래 빼낸 돈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산 싸구려 모조품이었죠. 나옥부는 그 반지를 보고도 고한연이 이런 과분한 걸 봤다니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탈이다라며 서예린의 손등을 꼬집으며 조롱했습니다. 서예린은 그때 느꼈던 수치심과 배신감을 이제는 차가운 투지로 바꾸어 그들의 숨통을 끊어낼 마지막 설계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의 손끝은 보고서의 한 지점을 짚으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억눌린 흥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진호가 최근 지인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골든 스네일이라는 주식 종목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실 그 회사는 서예린이 작전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미끼로 던져놓은 빈껍데기 회사였고 한진호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인생 역전을 꿈꾸며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있었죠. 서예린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턱 근육을 경직시켰고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 속에서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가 그래프의 곡선을 따라 차갑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진호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법무팀과 함께 사채업자 김 실장을 매수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변호사 강현우가 서류 봉투를 든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현우는 서예린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의 정체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차분한 걸음걸이로 서예린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현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고 서예린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한진호의 몰락 과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서류가 넘어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서예린의 절제된 호흡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현우는 서예린의 창백한 얼굴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린아, 한진호가 이미 사채 시장에서 3억 원을 더 융통했어. 네가 깔아놓은 미끼 종목에 전 재산을 넣은 것 같아. 강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진호는 그 돈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황금 동아줄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상장 폐지 공시가 뜨는 순간 그 동아줄은 단두대의 밧줄이 될 거야. 서예린은 강현우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차가워진 페퍼민트 티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현우야, 나옥분 씨는 지금 어떠니? 그 여자가 누리던 가짜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 서예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나옥분 씨는 지금 강남의 모텔방을 전전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자기 아들이 곧 재벌 사위가 되어 복수해줄 거라는 망상에 빠져 있지. 강현우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끼던 명품백들과 가구들은 이미 압류 절차가 끝났어. 곧 길거리로 나앉게 될 텐데도 여전히 가짜 블랙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더군. 서예린은 나옥분의 비참한 근황을 들으며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나옥분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근본 없는 고한연이라는 폭언이 환청처럼 들려왔고 서예린은 그 소리를 지우기 위해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서예린은 이제 복수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뺏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교계에서 완벽하게 매장하는 것이 그녀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서예린은 한진호가 사채업자들에게
파티장의 전처가 돈 보따리를 들고 올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를 가장 화려한 장소인 프라임 호텔 취임식장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호텔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식 파티의 보안 등급을 최대로 높이되 한진호와 나옥분만큼은 특별한 초대장을 통해 입장을 허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서예린만의 잔인한 배려였습니다. 서예린은 집무실 벽면에 걸린 대형 화이트보드에 한진호와 나옥분의 이름 주위로 복잡한 선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선들은 금융제재, 형사고소, 사회적 고립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그들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죠. 그녀는 한진호가 벨라에게 선물했던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 사본을 집어들더니 그 위에 붉은색 펜으로 커다란 가위표를 그렸습니다. 한진호, 네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탐욕이 너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겠어. 서예린이 입술을 깨물며 내뱉은 말은 집무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현우는 서예린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예린은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모니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진호가 주식거래 앱을 확인하며 초조하게 손톱을 깨무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런 인간들에게 허비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부모님의 낡은 사진을 꺼내보며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들을 그들이 만든 지옥 속으로 밀어넣고 저도 제 자리를 찾을게요. 서예린의 눈가에 잠시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는 곧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차가운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은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집무실의 조명은 더욱 예리하게 서예린의 윤곽을 비추었습니다. 모든 계획은 완벽했고 이제 빌런들이 스스로 단두대 위에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예린은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길고도 짧았던 계획 수립의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오직 목표를 향한 확고한 의지만이 집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라임 그룹의 통합 보안 시스템은 서예린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했고 전국의 모든 지점에서는 빌런들의 파멸을 알리는 무형의 그물이 조여지기 시작했죠. 서예린은 의자 깊숙이 몸등을 기대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이제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지만 서예린의 복수국은 이제 막 뜨거운 서막을 올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가올 아침은 그들에게는 생지옥의 시작이 될 것이고 서예린에게는 3년 만에 맞이하는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진호와 나옥분이 서예린의 덫에 스스로 발을 들이기로 결심한 그날 저녁 서울 프라임 호텔의 다이아몬드 홀은 금빛 광채와 은은한 백합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허리 높이까지 오는 거대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향기는 사람들의 코끝을 마비시킬 정도로 진하게 풍겨 나오고 있었죠.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만 개의 보석 조각을 박아 넣은 듯 눈부신 빛을 흩뿌리며 바닥의 대리석 위로 기하학적인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흰 장갑을 낀 채 은색 쟁반에 샴페인 잔을 담아 분주히 움직였고 연주자들의 바이올린 선율은 웅장한 천장을 타고 흘러넘쳐 행사장 내부의 긴장감을 우아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택받은 자들만이 모이는 은밀한 낙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처절한 단두대가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나옥부는 검은색 가발을 뒤집어 쓰고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행사장 구석진 테이블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긴장으로 인해 푸른 핏대가 솟아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가짜 명예회원증을 꽉 쥐고 있어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나옥부는 옆에 앉아 땀을 흘리고 있는 아들 한진호를 팔꿈치로 툭 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진호야,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그 비서년이 회장 행세를 한다고 하면 내가 바로 튀어나가서 머리채를 잡을 테니까 너는 그때 회장실에서 인감 훔칠 준비나 해. 나옥분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진호는 연신 넥타이를 매만지며 불안한 눈빛으로 입구를 살피더니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엄마, 근데 진짜 서예린이 회장이면 어떡해? 골프장에서도 그 여자 이름 나오니까 다들 덜덜 떨던데. 한진호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옥부는 아들의 나약한 소리에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나옥분의 마음속은 이미 공포와 탐욕이 뒤섞여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서예린을 식모처럼 부리며 느꼈던 우월감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예린이 가진 그 막대한 부를 다시 뺏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죠. 나옥부는 3년 전 서예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린이 흘리던 눈물을 보며 고아년이 운다고 돈이 나오냐며 비웃었던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서예린은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으며 눈물을 삼켰고 나옥부는 그 침묵이 굴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옥부는 이제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사냥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른 채 다시 한번 서예린을 짓밟을 생각만 하며 턱 근육을 경직시켰습니다. 이때 행사장 내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웅장한 드럼 소리가 홀 전체를 울렸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으로 나와 프라임 그룹의 새로운 주인인 신임 회장의 취임을 선포하자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핏빛처럼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서예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예린의 머리 위에는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티아라가 왕관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응시하는 맹수처럼 서늘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죠. 서예린은 우아한 자태로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옥부는 무대 위에 서예린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현이, 서예린, 저게 왜 저기 있어? 나옥분이 선글라스를 집어 던지며 비명을 질렀지만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묻혀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한진호 역시 입을 벌린 채 멍하게 서예린을 바라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서예린은 단상 위에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프라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서예린이 한진호와 나옥분이 있는 구석진 테이블을 정확히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시에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다시 꺼지더니 무대 위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나옥분이 서예린의 뺨을 세게 때리며 이 근본 없는 고아년아, 네가 우리 집 귀한 돈을 축내?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고화질로 흘러나왔습니다.
뒤이어 한진호가 예린 명의의 법인 카드로 벨라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우리 마누라는 멍청해서 이런 거 꿈도 못 꿔라고 비웃는 녹취록이 홀 전체에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경악 섞인 소리를 내며 나옥분과 한진호를 쳐다보았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그들의 추악한 표정을 낱낱이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옥분은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죽은 빛으로 변하며 무대 위 서예린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서예린 네가 감히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나옥분이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며 무대 위로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4명이 그녀의 팔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진호 역시 도망가려 발버둥을 쳤으나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이 박혔습니다. 서예린은 무대 위에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오직 목표를 달성한 자의 여유로운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죠. 서예린은 마이크를 다시 입가로 가져가며 나지막하게 을조렸습니다. 한진호 씨, 나옥분 씨, 당신들이 누리던 그 가짜 낙원의 입장료는 이제 당신들의 남은 인생으로 지불하셔야 할 겁니다. 서예린의 말이 끝나자마자 행사장 정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은 한진호를 업무상 횡령 및 인감 도용 혐의로, 나옥분을 폭행 및 상습 모욕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습니다. 한진호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서예린의 다리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서예린은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옥분은 바닥을 긁으며 예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라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서예린은 이미 이 순간을 위해 모든 보안팀과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빌런들이 위조 회원증으로 잠입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들이 행사장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서예린은 나옥분이 평소에 나는 법보다 돈이 무섭다고 하던 말을 기억하며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돈과 명예가 동시에 사라지는 순간의 공포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서예린이 3년 동안 치밀하게 설계한 복수의 첫 번째 결정타였습니다. 그녀는 빌런들이 겪을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모든 언론사를 초청했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옥분이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서예린, 이 악마 같은 년, 너 내가 가만 안 둬. 라고 발악했지만 하객들은 차가운 눈총과 비웃음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한진호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행사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홀 안에는 여전히 그들의 악행이 담긴 영상이 반복해서 상영되고 있었고 하객들은 서예린의 담대함과 위엄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현우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무대 아래에서 엄지를 치켜 세우며 서예린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예린은 무대 위에서 하객석에 놓인 빈 샴페인 잔을 응시하며 잠시 과거의 기억에 잠겼습니다. 3년 전 나옥분이 서예린의 생일에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머리 위로 부으며 너 같은 고아한테는 이게 딱 어울리는 선물이다라고 말했을 때 서예린은 그 냄새나는 국물을 뒤집어 쓴 채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았죠. 그날 서예린은 자신의 심장을 얼음으로 바꾸었고 반드시 그 수치심을 만배로 돌려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오늘 서예린은 붉은 드레스를 입고
그 맹세를 지켰고 이제 그녀의 눈앞에 남은 것은 빌런들의 처절한 파멸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턱 근육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잠시 경직되었으나 곧 부드럽게 이완되며 우아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사장은 다시 조명이 밝아지며 화려한 파티 분위기를 되찾았지만 서예린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시원함과 쓸쓸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현우가 건네는 와인 잔을 받았습니다. 예린아,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현우가 서예린의 손을 가볍게 다독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예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빌런들은 연행되었지만 그들의 인생을 뿌리째 뽑아내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가 본편이라는 것을 서예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끌려나간 한진호와 나옥부는 차가운 경찰차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을 들인 곳이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서예린이 정교하게 깎아 만든 단두대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나옥분의 화려한 드레스는 이미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한진호의 비싼 시계는 체포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낙원은 그렇게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왕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서예린은 다시 한번 와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자들을 향해 무언의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새벽 3시의 강남경찰서 조사실은 낮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바닥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천장의 낡은 형광등은 수명이 다했는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규칙하게 깜빡였고 그 창백한 빛은 취조실 책상 위에 앉은 한진호의 얼굴을 더욱 처참하게 비추었죠. 조실 구석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서류 더미에서 풍기는 텁텁한 먼지 향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좁은 창문 밖으로는 겨울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창틀을 때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한진호의 심장을 갉아먹는 칼날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사실 내부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으며 철제 의자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한진호의 얇은 턱시도 바지를 뚫고 전해졌습니다. 한진호는 수갑이 채워진 양손을 책상 아래로 숨기려 애썼지만 금속이 부딪히는 쟁그랑 소리는 적막한 공간 안에서 유난히도 크게 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공포와 절망으로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늑골을 두드리고 있었죠. 한진호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조사실에서 자신의 인생이 시궁창으로 처박혔음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서예린이 쳐놓은 법망은 거미줄보다 촘촘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가 이토록 처참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한진호는 이제 서예린에 대한 증오보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비겁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형사가 한진호 앞에 두툼한 장부를 툭 던지며 자백을 종용했습니다. 한진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옆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어머니 나옥분을 떠올렸고 찰나의 순간에 그는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형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정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우리 어머니가 시킨 일입니다. 한진호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비서년, 아니 서예린이를 괴롭히라고 시킨 것도
어머니고 법인 카드를 마음대로 쓰라고 한 것도 다 어머니 명의였어요. 저는 아들로서 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옆 조사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나옥부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며 취조실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아, 네가 사람이냐? 네가 바람 피우고 도박하느라 쓴 돈이 얼마인데 감히 애미 탓을 해. 나옥분이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복도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건장한 여경들에 의해 다시 의자에 주저앉혀졌습니다. 나옥분은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이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이미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걸레 조각처럼 너덜거렸고 얼굴에 진한 화장은 검은 눈물 자국을 그리며 흉측하게 번져 있었죠. 나옥부는 이제야 서예린이 왜 자신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었는지 깨달았으며 그 공포는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예린은 경찰서 복도 끝에 서서 모니터를 통해 이 추악한 골육상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변호사 강현우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고 서예린은 무표정한 얼굴로 차가운 캔커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예린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냥감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며 기묘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녀는 이미 한진호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 계좌와 나옥분이 친척 명의로 빼돌렸던 작은 빌라 한 채까지 모두 찾아내어 압류 절차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서예린은 강현우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다음 단계의 서류를 건네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예린의 법무팀은 취조실 안으로 들어가 한진호와 나옥분에게 법인 자산 불법 점유 및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는 빌런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나옥분이 평소 자신의 소유라고 자랑하던 한남동의 고급 빌라는 사실 프라임 그룹이 서예린의 거주를 위해 제공했던 법인 자산이었고 나옥분은 무단 점유자로 분류되어 즉시 퇴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진호가 벨라에게 사주었던 명품 시계와 가방들은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된 작물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에 압수될 운명이었습니다. 복수의 과정은 이처럼 치밀하고 잔인하게 진행되어 그들이 숨쉬는 모든 공간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나옥부는 형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서예린을 찾았습니다. 형사님, 우리 며느리 좀 불러주세요. 예린이 걔는 마음이 약해서 내가 빌면 다 용서해 줄 거예요. 제발요. 나옥분이 쉰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형사는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 회장님은 당신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라더군요. 이 말을 들은 나옥부는 절망에 빠져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손톱은 차가운 타일 바닥을 긁으며 끼익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거대한 신이 되어 돌아왔음을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진호는 옆 조사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가명만을 위해 자백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볼펜을 꽉 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종이 위로 떨어지는 땀방울은 죄악의 기록들을 번지게 만들었죠. 그는 벨라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벽에 머리를 쾅쾅 박았습니다. 벨라 인연,
내 돈 다 들고 어디로 튄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마인데? 한진호의 악에 바친 소리는 경찰서 복도를 타고 멀리 서예린의 귀까지 들려왔습니다. 서예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띄었지만 그것은 기쁨이라기보다 5년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전조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빌런들의 저항은 비굴한 변명으로 바뀌어갔고 서로에 대한 원망은 크게 달의 조사실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옥부는 아들의 자백 내용을 전달받고는 조사실 테이블을 뒤엎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 아니야. 저런 괴물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녀의 비명은 차가운 경찰서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고 그 누구도 그녀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의 시선은 프라임 그룹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몰상식한 모자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으며 언론은 실시간으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가짜 낙원의 불꽃은 이제 차가운 경찰서 조사실에서 마지막 연기를 내뿜으며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은 캔커피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현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법대로 처리해줘. 난 이 사람들의 비명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서예린은 경찰서 정문을 나서며 시원한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뒤로 멀어지는 경찰서 건물 안에서는 여전히 나옥분의 통곡과 한진호의 비굴한 변명이 뒤섞여 기괴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서예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거리는 유난히도 맑고 깨끗해 보였으며 서예린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어둠도 새벽 안개와 함께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런들은 이제 구치소라는 더 좁고 차가운 방으로 옮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옥부는 유치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예전에 자신이 부리던 기사들이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허탈함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진호 역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자신이 무시했던 세상의 평범한 질서 속에 강제로 편입되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무의미했고 파멸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서예린이 설계한 복수의 덫은 이제 그들의 영혼까지 갉아먹으며 마지막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서로를 물어뜯던 모자의 비명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나옥분의 펜트하우스 앞은 평소의 고요함 대신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법원에서 파견된 명도 집행관들과 프라임 그룹 보안팀 요원들이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줄지어 서 있었죠. 겨울 햇살이 복도의 통창을 통해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 빛은 온기를 전하기보다 실내의 먼지들을 하얗게 들춰내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이삿짐 박스에서 배어나오는 텁텁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옥분이 그토록 자랑하던 금색 도금의 육중한 현관문에는 이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압류를 알리는 붉은색 법원 공고문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한때의 영화가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죠. 서예린은 펜트하우스 거실 한복판에 서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나옥분의 가구들을 밖으로 실어 나르는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3년 전 나옥분이 서예린의 짐을 이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며 고한연이 어디서 이런 누더기를 들고 와? 라고 소리쳤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서예린은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속옷과 낡은 사진첩을 챙기며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지금은 나옥분이 가장 아끼던 이탈리아제 벨벳 소파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보며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서예리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가슴속에 맺혔던 억울함이 정이라는 이름으로 보상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투명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서예리는 자신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했던 자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과정이 이토록 정교하고 차가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서예리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차가운 대리석 식탁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보안 요원들이 달라붙어 자산 목록표에 적힌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포장하기 시작했죠. 서예리는 집행관이 다가와 서류를 건네자 만년필을 꺼내 거침없이 사인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턱 근육은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었으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3년간의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승리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예리는 옆에 서 있던 강현우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옥분 씨는 지금 어디쯤 왔니? 자기 보물들이 사라지는 걸 직접 봐야 복수가 완성될 텐데 말이야. 서예린이 비어가는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강현우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서 지금 택시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어. 아마 5분 뒤면 도착할 거야. 강현우는 서예린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나옥분이 헝클어진 머리에 찢어진 스타킹 차림으로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나옥분은 현관문 앞에 선 보안 요원들을 발견하자마자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내 집에서 꺼지지 못해. 나옥분은 보안 요원의 팔을 손톱으로 긁으며 발악했지만 요원들은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나옥분은 복도 바닥에 팽개쳐진 자신의 낡은 옷가지들과 쓰레기 봉투들을 보고는 눈동자가 뒤집힌 채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린,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명품 가방들 다 어디 갔어. 나옥분이 현관 안쪽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예린은 천천히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나옥분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나옥분 씨,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은 프라임 그룹 소유의 법인 자산이고 당신은 그동안 무단으로 점유해온 것뿐입니다. 당신 물건들은 이미 법원 지침에 따라 공매 절차로 넘겨졌거나 우리 그룹 자산을 횡령한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서예린은 나옥분의 귀에 대고 서늘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건 저기 저 쓰레기 봉투에 담긴 낡은 옷가지들 뿐이에요. 몸만 나가라고 하셨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나옥분은 서예린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을 치다가 복도 벽에 머리를 쾅 소리나게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화려한 명품들과 펜트하우스가 단 한 장의 법원 서류로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옥분은 바닥에 주저앉아 내 돈, 내 아파트 라고 중얼거리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손질했습니다. 서예린은 그런 나옥분을 뒤로 한 채 집행관들에게 최종 퇴거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수국의 단계별 공정은 서예린이 설계한 대로 자비 없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나옥분은 이제 자신이 평소에 무시하던 지하철 노숙자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진호 역시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자신의 인생이 뿌리째 뽑히는 고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자신이 타던 스포츠카가 견인차에 매달려 끌려나가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이봐요. 내 차에 손대지 마. 이거 내 명이라고. 한진호가 견인 기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옆에 대기하던 법무팀 직원이 리스 차량 회수 통지서를 그의 가슴에 팍 밀어 넣었습니다. 한진호 씨, 이 차량은 프라임 그룹법인 리스이며 당신이 3개월간 비용을 미납하고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증거가 명확하여 즉시 회수합니다. 법무팀 직원은 한진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견인차에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진호는 멀어지는 스포츠카의 뒷모습을 보며 흙탕물이 튀는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지갑 속에 블랙카드를 꺼내보았지만 이미 가위로 찢긴 플라스틱 조각은 그의 비참한 현실을 조롱하듯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인근의 저렴한 모텔이라도 찾아갔으나 프라임 보안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숙박업소 연합회에서 그의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은 저희 연합 전체에서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투숙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주세요. 모텔 주인조차 한진호를 범죄자 취급하며 소금물을 뿌려대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음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예리는 펜트하우스 내부 점검을 마치고 나오며 현우에게 다음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진호가 몰래 들어두었던 고액 사망 보험들 있지? 수익자가 9분으로 되어 있는 거 전부 무효 소송 걸어. 그리고 그들이 친척 명의로 숨겨둔 지방의 작은 아파트들까지 샅샅이 뒤져서 추징 보전 신청해. 서예리는 단 한 방울의 자금줄도 그들에게 남겨두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경제적 사형 선고를 넘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까지 법의 이름으로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서예리는 펜트하우스를 떠나기 전 거실벽에 걸려있던 한진호와 나옥분의 대형 가족 사진을 직접 파쇄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기계가 사진을 갉아먹는 날카로운 소리는 서예린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진홍곡처럼 들렸습니다. 나옥분은 펜트하우스 복도 바닥에 엎드려 서예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예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방 한 칸만이라도 남겨줘. 내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니? 나옥분이 쉰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서예린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당신이 누리던 그 낙원은 제 부모님의 피땀이었어요. 당신 같은 악마가 머무를 곳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습니다. 서예린은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요원들은 나옥분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로비 밖으로 강제 이송했습니다. 서예린은 비어버린 펜트하우스의 전원을 차단하며 어둠 속에 잠긴 실내를 차분하게 응시했습니다. 서예린은 이제 대국민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 홍보실 직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재벌가의 추악한 갑질과 범죄 행태를 폭로함으로써 사회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원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3년 전에 약했던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거대한 파도를 잠재우는 바다와 같은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프라임 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이제 서예린의 완벽한 통제 아래 놓였으며 빌런들의 절망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나옥분과 한진호는 서울 도심의 찬 바람 속에 버려진 채 서로를 원망하며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것이 서예린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베푼 잡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지만 이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서예린은 퇴근길 차 안에서 창밖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을 바라보며 길고도 짧았던 하루의 복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결정타를 날릴 마지막 챕터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세상을 향한 그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미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 두 명의 아기는 서서히 빛을 잃고 소멸해가고 있었습니다. 프라임 그룹 전 계열사에서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쫓겨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역 광장의 겨울바람은 매캐한 매연과 누군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실어 나르며 노숙자들의 낡은 외투족으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죠. 광장 한복판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는 프라임 그룹 서예린 회장이 세계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인터뷰하는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예린은 눈부시게 하얀 정장을 입고 지적인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향해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전광판 아래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는 때자국이 가득한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그는 바로 서예린의 전남편이자 한때 재벌가 사위 노릇을 하며 세상을 호령하던 한진호였습니다. 한진호는 3년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화려했던 턱시도 대신 누군가 버린 낡고 냄새나는 점퍼를 겹겹이 껴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은 추운 날씨에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 때문인지 쉼 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진호는 전광판 속 서예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놓인 소주병을 들어 입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후회, 그리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탐욕이 뒤섞여 초점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진호는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화려한 생활이 사실은 서예린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베푼 잡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진호의 심리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서예린이 블랙카드를 가위로 자르던 그 순간을 반복해서 보며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서예린을 무시하고 벨라와 호텔방에서 히히덕거리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한진호는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쾅쾅 찧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서예린이 자신을 찾아와 다시 낙원으로 데려가 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망상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진호는 자신이 버렸던 서예린의 진심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도심 외곽의 어두운 쪽방촌 골목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종이 상자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나타나는 단칸방 안에는 나옥분이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벽을 보고 누워 있었죠. 방 안은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차가웠고 벽지 구석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올라 기괴한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는 이웃집의 소음과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파고들었으며 나옥분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나옥분의 행동은 이미 제정신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매 초기 증상과 극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바닥에 떨어진 낡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를 소중하게 닫고 있었죠. 그것은 한때 서예린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며 잘라버렸던 자신의 멤버십 카드 조각이었습니다. 나옥부는 그 조각을 손에 꽉 쥐고는 이게 있으면 다시 호텔 지배인이 달려올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때가 끼어 까맣게 변해 있었고 정성스럽게 올렸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얼굴에 달라붙어 마치 귀신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옥부는 문득 서예린이 처음 집에 왔을 때 그녀의 머리에 물을 부었던 기억이 떠오르자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잘못했다, 예린아.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이 블랙카드 좀 고쳐줘. 나옥부는 빈 소주 박스를 식탁 삼아 앉아있지도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서예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턱 근육은 공포로 경직되어 딱딱 소리를 냈고 입술은 수분기 없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죠. 평소 사교계의 여왕이라 자부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간대없고 오직 추악한 욕망의 찌꺼기만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은 프라임 그룹 본사의 집무실에서 법무팀으로부터 한진호와 나옥분의 근황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들이 현재 처한 비참한 환경과 건강 상태가 사진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서예린은 사진 속에서 서울역 광장에 널브러져 있는 한진호의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냥감들이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서서히 소멸해가는 과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은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있는 매 순간이 형벌이 되도록 정교한 법적 의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의 복수 과정은 치밀하다 못해 잔인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한진호에게 부과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매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었죠. 한진호가 막노동 현장에 나가서 벌어오는 단돈 몇만 원조차 법원의 압류 명령에 의해 즉시 서예린이 지정한 피해자 지원 센터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서예린은 전국의 호스피탈리티 통합 시스템을 강화하여 빌런들이 어떤 저렴한 여인숙이나 식당조차 프라임의 보안망이 닿는 곳이라면 이용하지 못하도록 숨통을 조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완벽한 응징이었습니다. 나옥분에 대해서도 서예린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옥분이 친척 명의로 숨겨두었던 작은 시골 땅까지 샅샅이 뒤져내어 추징 보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나옥분이 요양원에 들어가려 시도할 때마다 서예린은 해당 요양원이 프라임 그룹의 후원을 받는 곳임을 확인시키며 입소를 차단했습니다. 결국 나옥분은 가장 열악한 쪽방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서서히 정신이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서예린은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서예린은 이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함으로써 빌런들이 그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진호는 서울역 인근의 낡은 서점에서 서예린의 자서전 낙원 밖에서도 꽃은 핀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책 표지에 박힌 서예린의 눈부신 얼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지만 서점 직원이 거지 같은 놈이 어디에 손을 대? 라며 그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한진호는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내가 이 여자 남편이었다고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죠. 그는 이제 자신이 서예린의 인생에서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진호의 턱 근육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신문지를 덮고 누운 자리에서 밤새도록 예린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서예린은 퇴근 후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변호사 강현우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린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이미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서예린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현우야. 내가 받은 상처는 3년 만에 치유되는 게 아니야.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영혼 깊숙이 깨닫고 스스로 소멸할 때까지 이 블랙리스트는 계속될 거야. 서예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감정의 단계를 넘어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나옥부는 쪽방촌 방구석에서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먹으며 환상 속의 스테이크를 맛보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예린이 고기를 구워오지 않는다며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다시금 찾아오는 지독한 배고픔에 몸을 웅크렸죠. 나옥분의 심리는 이제 완벽한 파멸에 이르러 자신이 누렸던 화려한 낙원이 과연 존재했었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나 사모님 살려줘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옆방 노인의 시끄럽다는 욕설과 차가운 벽의 냉기뿐이었습니다. 나옥분의 절망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 속으로 침잠해가고 있었습니다. 한진호는 서울역 대합실의 텔레비전 뉴스에서 서예린과 강현우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본 순간 한진호의 가슴 속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생의 의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로 차버린 그 거대한 복덩이가 이제 다른 남자의 품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을 피하듯 한진호의 주변으로 커다란 원을 그리며 지나갔고 그는 광장 한복판에서 홀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한진호의 손끝은 이제 감각을 잃은 채 바닥에 차가운 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예린은 3년 전 이혼 재판 당일 입었던 옷을 정리하며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빌런들의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수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했고 서예린은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예린은 창밖으로 내리는 진눈깨비를 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한진호, 나옥분, 당신들이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잠들기를. 서예린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맑고 깨끗했으며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최후의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빌런들의 몰락은 이토록 처절하고도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이 누군가의 호에 위에서 춤추던 신기루였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며 죽음보다 더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서예린이 설계한 블랙리스트의 형벌은 단순히 시설 이용 금지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의 영원한 추방이었습니다. 그 추방된 공간 속에서 빌런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마주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악인들의 절망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한강의 물결이 은색 비늘처럼 반짝이는 평화로운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로열 인베스트의 펜트하우스 가든은 이제
갓 피어난 수선화와 튤립의 향기로 가득했고 살랑이는 봄바람은 테라스의 흰 커튼을 우아하게 흔들고 있었죠. 실내에는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갓 볶은 원두의 고소한 향과 생화의 싱그러움이 뒤섞여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서예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소파에 앉아 현우가 직접 내린 향긋한 홍차를 마시며 창밖의 눈부신 풍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한 날선 증오나 복수의 도끼가 남아있지 않았고 그 자리는 깊은 평온함과 자신에 대한 긍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예리는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블랙카드를 정지시키던 그날의 단호함을 떠올리며 그 결단이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었음을 새삼 확신했죠. 서예리는 찻잔을 든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심리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훈장처럼 여기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적들의 몰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데서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서예린을 괴롭혔던 악몽들은 이제 아침 안개처럼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에 대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서예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3년 전에 창백했던 모습 대신 건강한 혈색과 여유로운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이제 단단한 보석처럼 다듬어져 그 어떤 외부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존감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현우가 서예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정성이 담긴 작은 반지 케이스를 내밀었습니다. 현우는 서예린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이 반지가 너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줬으면 좋겠어.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서예린 그 자체로 행복해질 시간이야. 서예린은 현우의 따뜻한 눈빛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단호하게 기쁨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맞잡으며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진정한 부의 가치는 숫자가 아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건한 신뢰가 봄볕처럼 따스하게 흘렀으며 서예린의 턱 근육은 비로소 완전히 이완되어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남해의 어느 작은 항구 도시에서는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부두에 정박한 낡은 어선들을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부두 주변에는 생선 비린내와 녹슨 쇠사슬의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고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박혀 있었죠. 강도주는 낡은 선원복을 입고 그물에 낀 찌꺼기를 제거하며 거친 파도 소리에 섞인 자신의 한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쪽 다리는 작업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절뚝거리고 있었으며 그의 피부는 바닷바람과 햇볕에 검게 타버려 예전의 화이트 칼라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도주는 문득 자신의 지갑 속에 한때 들어있던 블랙카드의 질감을 떠올리며 그것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져 허탈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도준의 심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깊은 우울과 자포자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 위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뉴스를 통해 서예린의 로열 인베스트가 아프리카에 학교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물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어 밧줄을 꽉 쥐었습니다. 강도주는 바다를 향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오직 쉰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허탈함과 후회만이 가득했죠.
그는 자신이 발로 차버린 서예린의 진심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흙먼지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강도준의 턱 근육은 비참함으로 인해 부르르 떨렸고 그는 차가운 바닷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드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예린의 복수 완성 과정은 마지막까지 정교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강도준의 이름으로 남아있던 마지막 소액 채무까지 탕감해 주어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어떤 명분으로도 얽히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법적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자비가 아니라 강도준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적 배제였죠. 또한 서예린은 조달자가 머물던 무료 요양원의 익명으로 최고의 의료진을 후원하여 그녀가 지은 죄의 무게를 느끼며 가장 비참한 곳에서 가장 오래도록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조달자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이 재벌가 시어머니라는 환상 속에서 허우적대게 내버려 둔 것은 서예린이 설계한 복수의 가장 잔인한 장치였습니다. 조달자의 사망 소식을 접한 서예린은 비서를 보내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해주며 비로소 강도준 가문가의 모든 질긴 악연을 영원히 끊어냈습니다. 서예린은 조달자의 부고 보고서를 파쇄기에 집어넣으며 기계가 종이를 갉아먹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자신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연민조차 잘라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도준이 출소 후에도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더미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도록 설계된 법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예린은 단순히 그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무너진 자리를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구히 보존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수의 마침표는 이토록 차갑고도 명확하게 찍혔으며 서예린은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서예린은 현우와 함께 지은 재단 소속 학교의 정문을 바라보며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대신 꿈을 꾸는 아이들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블랙카드가 이제 누군가를 추방하는 도구가 아닌 누군가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서예린은 학교 운동장의 흙을 만지며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햇살 아래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가식 없는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복수의 불꽃 대신 나눔의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예린은 현우의 손을 잡고 학교 뒤편의 작은 오솔길을 걸으며 자신이 일궈낸 진정한 낙원이 바로 이곳임을 확신했습니다. 강도준은 항구의 노숙자가 되어 관광객들이 버린 신문을 주워보다가 그 안에 실린 환하게 웃는 서예린의 사진을 보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신문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호사가 서예린의 이름 아래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 모래조차 만질 수 없는 처지가 된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강도준의 비참한 몰골은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부와 명예가 단 한 줌의 먼지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닷가 바위에 머리를 박으며 서예린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릿한 파도 소리와 갈매기들의 비웃는 듯한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강도준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어두운 항구의 구석에서 쓸쓸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은 아프리카 학교 설립 현장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솜사탕 같은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를 때
서예리는 자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5년의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고 꿈속에서도 더 이상 블랙카드에 쫓기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는 평온한 자신을 발견했죠. 서예린의 호흡은 규칙적이고 평온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오점을 남겼던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분리수거했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비행기 창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은 서예린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욕망의 감옥에 갇혀 소멸했고 진심을 지킨 서예린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보상을 받았습니다. 서예린은 이제 복수의 여왕이 아닌 사랑과 나눔의 리더로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고 있었죠. 그녀가 걸어온 길은 험난했지만 그 끝에서 만난 풍경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찬란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서예린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블랙카드를 건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서예린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바쳤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서서 엄마 아빠, 이제야 제가 물려받은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지켜냈어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라고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묘역을 감싸는 부드러운 바람이 서예린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고 그녀는 부모님의 온기를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맑게 정화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예린은 묘소를 내려오며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으며 그녀가 걷는 길 위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떨고 있는 강도준의 뒷모습과 아프리카의 황금빛 노을 아래 서 있는 서예린의 우아한 실루엣이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서예린은 현우와 함께 지은 학교 정문에 새겨진 문구를 손으로 쓸어보며 진정한 낙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블랙카드로 시작된 잔혹하고도 처절했던 인과응보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공정한 무게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서예린이 현우를 바라보며 반지를 만지작거리자 현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어주며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한강의 물결을 타고 먼 바다로 흘러가 강도준이 귀끝에 닿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파멸을, 선한 이에게는 축복을 남긴 채 서예린의 복수극은 그렇게 완벽하고도 눈부신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예린은 이제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뿌린 선의의 씨앗들은 앞으로 더 큰 숲을 이루어 세상을 푸르게 만들 것이며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로 남게 되겠죠. 서예린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의 길고도 짧았던 복수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서예린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꽃들이 만개한 낙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아내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했던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부에 기생하려던 사람들까지. 결국 탐욕의 끝은 자신이 만든 지옥이라는 것을 오늘 사연이 똑똑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서울역 광장과 차가운 항구에서 예린 씨의 성공 기사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던 강도준의 모습은 정말 씁쓸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이제 블랙리스트는 필요 없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지옥에 갇혔으니까요 라고 말하던 예린 씨의 마지막 목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는데요. 진정한 부와 행복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나누는 데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고마움을 모르고 당연하게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예린 씨처럼 꾹 참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시원하게 한 방 먹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을 듣고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